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 미국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결정이 됩니다. 조금 전 9시를 기점으로 미국 언론사들의 출구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일부가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플로리다주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번 미국 대선의 승자가 도널드 트럼프가 될지 힐러리 클린턴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잠시 후 워싱턴에 나가 있는 저희 채널A 특파원을 연결해서 오늘 백악관의 새 주인 누가 될지 점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 국회 추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사실상 내정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내각의 전권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 야권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그 권한이 상당히 모호하다. 대통령의 이선 후퇴가 먼저다라면서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과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이선 후퇴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이선 후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내정이 사실상 취소됐다면, 철회됐다면, 그렇다면 국회가 합의할 새 총리 후보자는 과연 누굴까요? 오늘 신문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후보 물망에 오른 사람들 5명을 한국일보가 꼽았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고건 전 총리 등등인데 과연 이 5명 중 여야는 누구로 책임 총리를 입장을 모을까요? 김종인 전 대표일까요? 손학규 전 대표일까요? 아니면 고건 전 총리일까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함께 차기 대한민국 책임 총리 후보자까지 점쳐보겠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굉장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젯밤 늦은 시각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렸던 우병우 전 수석의 명함을 뿌리고 다녔던 차은택 씨가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문화 권력 차은택 씨는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 최순실 씨도 검찰 들어갈 때 울었죠. 악어의 눈물일까요? 참회의 눈물일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2016 미국의 선택 오늘 결정됩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유리천장을 뚫는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설마가 현실이 될까요? 오늘 경향신문 제목 제대로 뽑았습니다. 설마 사람 잡는다라는 표현도 있죠. 잠시 후 미 대선 결과의 향방을 돌직구쇼에서 점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국 언론들은 과연 누구를 예측했을까? 누구를 승자로 예측했을까? 궁금하시죠? 미국 언론은 일제히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코어 일부주의긴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것. 끝까지 누가 당선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다룹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관건은 미국의 이 수많은 주 중에서 바로 선거인단 29명을 차지할 수 있는 이 플로리다주의 결과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플로리다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합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들은 트럼프가 우세하다, 또 다른 주들은 힐러리가 우세하다지만 이 플로리다를 잡는 사람이 사실상 백악관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플로리다주의 출구조사 결과는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발표됩니다. 잠시 후 미국 CNN 방송 생중계로 연결해서 플로리다주의 출구조사 결과를 돌직구쇼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한밤중에 귀국한 최순실의 최측근 차은택. 안종범 그냥 조금한다. 알긴 아는데 조금한다. 조금도 그냥 조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검찰에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은택 씨가 이렇게 안경테를 바꾸고 울먹이면서 귀국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략인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한편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재벌로부터 모금을 한 데에는 부두목이 있다 라면서 사실상 최경환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측은 어제 한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경환 의원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돌직구쇼에서는 미국의 대선 결과를 점쳐볼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차기 총리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또한 점쳐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언론들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아마도 백악관의 새 주인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이 바로 백악관의 주인입니다. 니은자의 기사입니다. 미 대선 운명의 날 오전 10시 결과가 윤곽이 잡혀집니다. 클린턴의 당선 확률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뉴스 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일부 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인디애나와 켄터키에서 트럼프가 우세하고요. 그리고 버몬트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코어는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후면 버지니아주와 조지아주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플로리다주의 출구조사 결과도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은 누가 이길 것이다라고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인디애나와 켄터키는 도널드 트럼프가 가져갔고 버몬트는 클린턴이 가져갔지만 지금 두 사람도 심장이 쫄깃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예상된 결과죠. 중부지방에 있는 인디애나나 켄터키는 원래 공화당에서 이제 패배한 적이 없고요. 버몬트주 같은 경우는 버니 샌더스를 상원의원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주입니다. 단지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상됐던 거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결과가 중요한데요. 이제 두 가지 주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인데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출구조사 결과로는 트럼프가 좀 앞서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고 사전투표의 상당수가 히스패닉이기 때문에 힐러리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선거인단 29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스윙 스테이트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민주당과 공화당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고서 백악관의 주인이 된 적은 지난 6번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항배가 중요한데 조금 있으면 9시 반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오하이오와 플로리다를 보면서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도 뭐 예측 불허인데요. 많은 미국의 언론들은 힐러리가 조금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일단은 힐러리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우측이죠. 우측에 실시간으로 두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선거인단 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CNN과 저희 채널A 돌직구쇼가 생방송으로 함께 미국 대선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나가 있는 저희 채널A의 미국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종훈 특파원 나와 계신가요? 예, 워싱턴입니다. 예, 지금 미국은 밤 늦은 시간이겠군요.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일 텐데 뭐 출구조사 결과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현재 어떻게 집계되고 있나요? 원래대로 예정대로라면은 한국 시간 9시에 이 6개 주의 결과가 발표됐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진 앵커가 소개를 했는데요. 켄터키주하고 그리고 인디애나주 여기는 원래 정성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원래 트럼프 강세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버몬트주는 역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나머지 3개 지역이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박빙이라 어느 쪽이 이긴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모양입니다. 예. 언론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 세 개 주 발표하지 않은 세 개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조지아 이렇게 세 개 주인데요. 그중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원래 트럼프 우세 지역이 있는데 박빙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버지니아주와 조지아주는 원래 경합주였기 때문에 박빙으로 나온 게 지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한 10분 정도 뒤에는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발표를 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플로리다주예요. 플로리다주에 29명이나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누가 이기느냐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군요. 6개 주에서 원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돼야 되는데 예상을 깨고 박빙으로 나오고 있어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6개 주는 원래 도널드 트럼프의 우세 지역인데 예상외로 힐러리가 더 앞서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데 그중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확실히 트럼프 우세 지역이었는데 박빙으로 나와서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조지아주도 트럼프가 조금 우세한 경합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힐러리가 우세한 경합주였고요. 예. 그래서 이 세계 결과가 일단 나와봐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 지도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플로리다주가 29명이나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이긴다면 한번 해볼 만한 승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훈 특파원. 지도 준비하셨군요. 예. 그 플로리다를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게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펜실베니아가 또 중요한 경합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도 20명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예. 그 두 곳에서 승부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거의 판세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플로리다주와 펜실베니아주를 저희가 빨간 손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두 곳이 현재 경합 지역인데 이곳의 결과에 따라서 미 대선 승기가 가늠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대부분 이제 경합주가 14개인데 되게 방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주는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배정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판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만약에 이 두 곳에서 트럼프가 지게 된다 이러면은 거의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총선이나 대선 때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뭐 맞는 적도 있지만 틀린 적이 상당히 많은데 미국의 출구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좀 용합니까? 예, 여기 출구조사는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6개 언론사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요. 그 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국 1000여 개 투표소에서 출구조사원이 배정이 돼서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토대로 이제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대부분 출구조사가 맞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미국 국민들도 상당히 출구조사 결과를 촉각을 곤두세우며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박정훈 특파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특파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미국 언론들이 과연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중 누구를 승자로 점쳤을까? 저희가 미국 언론들의 예측 결과를 한 군데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의 선택은 누구? 미국 대선 선거인단 확보 예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인단, 미국은 선거인단으로 대통령 선거를 가르는데요. 선거인단 수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후보가 과반을 가져갔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개표한 뚜껑 열어보지 않더라도 270명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언론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매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인단 272명을 확보할 것이고 트럼프가 266명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해서 클린턴 쪽에 승기를 점쳤고요. 워싱턴 포스트 역시 힐러리 클린턴이 275명으로 승리할 것이다. ABC 뉴스 또한 274대 188 그리고 경합주는 76이 나올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CNN, 저희가 생방송으로 오늘 보도해드리고 있는 CNN 역시 힐러리 클린턴이 268로 204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보다 우세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윤태구 실장님, 지금 박정훈 특파원이 말했듯이 미국의 출구조사 결과는 우리보다 용하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모든 예측을 깨고 올라온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예. 미국의 대선 역사상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힐러리가 되긴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조지 부시가 예전에 재검표까지 가가지고 이게 재검표를 하다가 대법원에서 5대4로 재검표 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미국의 대선의 향배를 바꾼 그 주 아니겠습니까? 또 선거 불복이 있었군요. 그때 이제 바로 그때 승복을 했죠, 민주당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마크 루비오가 거기 이제 상원 의원이에요. 근데 루비오 같은 경우에 공화당의 기대주였는데 말하자면은 트럼프한테 묵사발이 난 거예요. 묵사발. 그럼 이제 플로리다 주민들이 원래 공화당 성향이 강한데 당을 따라갈 것이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대주를 이게 밟은 트럼프는 밉다. 이렇게 예.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크게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계진 전 의원님 나와 계셨는데 이계진 전 의원께서 현역 국회의원 시절일 때 뭐 당의 공식 대변인도 하시고 대선도 치르시고 총선도 치르셔서 상당히 용하실 것 같은데 누가 이길까요? 나는 변두리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예. 저 두 후보의 심정을 지금 제 선거할 때 생각이 나갖고 예. 계속 웃으면서 봤는데, 이 출구조사가 나오면 말이죠. 그거 상당히 길을 꺾어요. 예. 그래서 저 할 때도 출구조사에 지는 걸로 돼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길 거로 생각했던 KBS 중계차가 우리 사무소 앞에 딱 저녁 때부터 있더니 출구조사가 딱 되니까 저쪽 후보로 옮기더라고요. KBS 중계차가 그럴 때 또 바로 배신을 하는 그래서 KBS 그래서 중계차. 스태프들이 정말 실망이죠. 그걸 보고. 그래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예. 밥 먹고 오니까 뒤집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충청도의 어느 의원은 꽃이 왔었는데 그 출구조사 딱 되니까 꽃이 전부 저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적구나 하는데 12시가 넘어서 어치락뒤치락 했는데 12시가 넘으니까 꽃이 다시 오더래요. 예. 갔던 꽃이. 저 두 후보의 심정 저는 잘 아는데 우리는 출구조사 믿기 어렵다 그러지만 미국은 좀 믿을만 하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죠. 지금 미국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 상황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힐러리가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 역전 우세 성향을 보일 것으로 미국 언론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힐러리 클린턴이 49.5%, 도널드 트럼프가 47.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플로리다에서 힐러리가 이긴다면 선거인단 29명을 가져가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이기진 전 좀 의원님 분위기가 좀 그런데요. 힐러리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투표 행위와 또 나와서 조사할 때 답하는 것을 삐딱하게 말하는 경향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예. 최근에.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어떤 그 몰아가는 분위기 같은 것에 대한 반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한번 엿먹어봐 하고서 예. 삐딱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런 신뢰도조차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못지않게 이 미국 대선의 개표 상황을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미국 대선을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김병민 의원님. 예. 김정은의 속마음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속마음을 우리가 꿰뚫을 수 있는데 네.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김정은 자기도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지도자지만 트럼프도 김정은 못지않게 우스꽝스러운 지도자이기도 하고 일단 뭐 굉장히 국제 외교적 정세를 따져보면 북한의 핵무기 핵실험에 대해서 어찌됐든 힐러리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오바마 정부에 그대로 이어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이어갈 건 자명한 일이거든요. 더 강경하게 힐러리는 할 것이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 줄기차게 외쳐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강건한 우리 그 한미동맹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늘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차라리 트럼프가 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미국의 정책들이 한번 흔들리기를 굉장히 바라겠죠. 예.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의 차남이 내가 아버지 찍었습니다. 라고 이 도장 찍은 투표용지를 찰칵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공개해서 선거법 위반 지금 논란이 미국에서 일고 있다는데 이슈캔 칼럼니스트.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기가 누구 찍었는지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안 되는 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렇죠. 트럼프의 항상, 차남입니까? 네, 항상 적은 내부에 있죠. 예. 네, 그 도널드 트럼프 아들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이런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일단 법이 이제 어떤 건가 봤더니 이렇게 표를 공개했을 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13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정말 껌값인 정도긴 하지만 트럼프 가에게는 껌값이다. 그렇죠. 110만 원 정도에 얼마 안 되는 거죠. 비싼 껌이네요. 한 1,000불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징역 1년 이하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아들의 어떤 저런 걸 보더라도 상당히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좀 들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제 저는 이제 이 어떤 결과 예측은 지금까지 보면 이게 클린턴이 우세하다고 보는데, 어제 저도 CNN 잠깐 틀어놓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어떤 분열 양상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칼럼은 참 집에서 CNN을 자주 들어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네, 할 일이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틀어놓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우리처럼 이제 아파트도 물론 있지만 앞에 이렇게 잔디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이름을 이제 꽂아 놓습니다. 뭐 트럼프면 트럼프, 힐러리면 오. 힐러리. 근데 그것을 서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다른 쪽에 있는 유권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파괴하고 막 뽑아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잖아요. 이 주인들 입장에서는. 예. 나중에는 작은 선을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 그 장면을 봤더니 이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걸 뽑으려다가 약간 좀 발작 증세처럼 일으키고 막 이런 장면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저런 그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어떤 분열 양상이 얼마나 심한가. 그래서 누가 이기든 이 지금 분열된 것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국민 신분인 그 우주인이 현재 우주정거장 ISS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윤태권 실장님, 우주정거장에 나가 있는 우주인도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요? 사전투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예. 전부터 재외국민 투표도 되고 선상 투표도 가능합니다. 원양어선 타신 분들도 투표 가능하고, 미국은 근데 훨씬 더 이전부터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확장이 돼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주인도 투표를 하고, 미국은 또 심지어 이제 전자투표를 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 부러운 거 하나는, 미국이 지금 아주 갈라서 있지만은 그런 뭐 투개표에 대해 가지고는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죠. 뭐 예. 우리가 전자투표한 걸 누가 뭐 몰래 가가지고 고친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은 트럼프 후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부 선거구에서 또다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조금 전 버지니아주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버지니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오하이오주는 현재까지 경합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CNN을 기점으로 한 미국 언론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버지니아주도 가져간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현재 스코어는 선거인단 수가 24대 3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초창기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버지니아에서 트럼프가 의외의 선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결과인데, 지금 만약에 플로리다주의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지금 애초 경합주로 꼽혔던 버지니아를 트럼프가 가져가면서, 정성희 위원님, 이거 미국 대선 여차하면 트럼프로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 기자가 매일 얘기하는 대로 기대는 엇나가고 예상은 맞는다고 그런 게 이제 저기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웨스트 버지니아는 굉장히 작은 주죠. 작은 주기 때문에 선거인원 수가 크지 않아서 현재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찌됐건 초반 기세로는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미국에서는 그 선거인단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결국은 좀 큰 주, 인구수가 많은 주의 향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효과는 아직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의 화면 오른쪽에 저희 채널A에서 이쪽에 채널A에서 선거인단 출구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웨스트 버지니아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곧바로 저희 채널A에 이 3D CG가 반영이 됐습니다. 24대 3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관건인 플로리다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뉴스 속보로 CNN 연결해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야기 잠시 후로 미루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순실 씨의 최측근, 문학의 황태자로 불렸던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명함을 자기 명함처럼 뿌리고 다녔다는 그 차은택 씨가 어젯밤 늦은 시간 귀국을 했습니다.
검찰은 차은택 씨를 귀국 즉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 차은택을 포함한 최순실 게이트 당사자들의 새로운 이야기 3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블랙홀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의혹은 계속된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은택이 한밤중에 귀국을 했습니다. 현재 밤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은택은 안종범을 조금 아는 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병우는 모른다. 최순실 의혹에는 차은택은 현재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택 씨가 귀국 시 저희 기자들을 만나서 내뱉은 일성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많이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드라마 촬영 때문에 갔다가 이 일이 나서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죄송합니다. 움직인 대통령 만나신 적 있으세요?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뵀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없으세요? 네,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종범 씨하고는 잘 아나요? 그냥 조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모든 부분들 다 경찰에서 정말로 다 말씀드리고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범 수석하고 조금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사이인가요? 경찰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종범 수석만 알고 우병우 수석은 모른다, 뭐 이런 지시를 받은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로 경찰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을 한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차은택 씨, 김병민 전 의원님. 예. 그가 했던 일에 비해서 차은택 씨의 지금 발언을 보니까 겁을 먹고 있다라는 인상도 조금 들고요. 예.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검찰에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울먹이면서 얘기했죠.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차은택 씨의 발언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던 최순실 게이트의 큰 핵심 혐의 3가지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문건에 대한 유출이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을 모금했던 과정들, 그리고 세 번째가 딸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사건과 전혀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부처의 예산들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책을 거의 대다수를 농단했다라는 차은택 씨 혐의는 이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리고 차은택 씨가 실질적으로 최순실 게이트 핵심 역할들을 도맡아 하면서 이건 차은택 씨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줬을 거고, 또 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차은택 씨 협조한 사람은 누구이며 정치권에서 이 사람들을 뒤에서 뒷받침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차은택 씨가 입을 여는 정도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굉장히 틀어지고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게 봤던 거는 이제 공항에 들어오는 순간 최순실 씨처럼 31시간의 시간을 준 게 아니라 긴급 체포를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예. 진작에 최순실 씨도 좀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중국에서 혼자 있었다라고 합니다. 9월부터 꽤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혹시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람들과 입을 맞추기 위한 시도는 없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어요. 예. 차은택 씨가 중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정황이 있는데 일본으로는 도대체 왜 갔으며 혹시 일본에서 유럽행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건너가서 최순실 씨를 만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얘기처럼 검찰에서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은택 씨의 흘린 눈물 상당히 불쾌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요. 차은택 씨의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 최순실 씨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지가 벌써 수달이 지났습니다. 그 수달 동안 차은택 씨는 중국과 일본 등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사실상 도피를 했고,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보도해 드렸듯이 본인이 귀국하기 전에 본인의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이 부동산들을 현금화하고 있는 정황까지도 저희가 포착을 했고, 차은택 씨는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전반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든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눈물? 네. 그러니까 저 눈물이라는 건 참회의 눈물이라기보다 많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앞에 와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공격적으로 던지는 것도 생애 최초였을 테고 사실 과거 그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권력과 돈을 손에 쥔 자들은 사실 그 어떤 상황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숙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차한택 씨 부분을 두 가지 다 굉장히 문제인 건데 앞서서 김병민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차한택 씨가 2015년 4월, 그러니까 지난해 4월이죠. 그 문화창조 그 본부장으로 들어서면서 이 우리나라 이게 예산이요. 2019년까지 7천억으로 늘어납니다. 엄청난 사업에 2019년이면 사실은 박근혜 정부 이후 다음 정부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게 우리 그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되는 그 세금을 이용해서 예산이 7천억이 배정됐다는 것도 하나 문제인 거고 최근 그 CJ 이미경 부회장 쫓겨났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미경 부회장이 왜 쫓겨났는가? 전현직 관계자들 CJ 측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뭐 텔레토비가 됐던 광해가 됐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컨텐츠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꼭 그것만이겠느냐라고 이제 여운을 남겼다고 해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미경 씨가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뭔가 사업을 할 적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방해거리가 되니까 일단 내보내놓고 그 자리에 최순실 씨의 등을 업은 차한택 씨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CJ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고양시에 1조 4천억 원 투자한 그 K밸리를 지금 조성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문체부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그 예산 7천억 원을 따낸 거고 한쪽으로는 CJ라는 그룹을 압박해서 1조 4천억 원 그 이상 뭐 지금 뭐 상암동의 건물부터 해가지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같이 농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그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했다는 의혹,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했다는 의혹, 그리고 정부기관과 KT의 광고를 사실상 몰아가지면서 수많은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도주했던 차은택이 귀국해서 한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많이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드라마 촬영 때문에 갔다가 이 일이 나서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움직인 대통령 만나신 적 있으세요?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뵀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없으세요? 네,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정범 씨하고는 잘 아나요? 그냥 조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모든 부분들 다 검찰에서 정말로 다 말씀드리고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범 수석하고 조금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사이인가요? 검찰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정범 수석만 알고 우병우 수석은 모른다 뭐 이런 지시를 받은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로 검찰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능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울먹이고 겁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교목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기진 전 의원님 도주한 것에 대해서 드라마 촬영 때문에 나가 있다라고 둘러댔고 안종범 수석과 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말을 하겠다라고 입을 감췄고 이 대통령과의 사이와 또 국정농단의 의혹에 대해서도 입 한마디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김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울음이 웬만하면 저렇게 울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편들어주고 싶고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아마 중국에 있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답변 준비하고 다 서로 연락 다 했을 거예요. 뭐로? 대포폰으로 다 짰을 거예요. 예. 저한테 가끔 이상한 전화가 와서 전화 걸어보면은 이 전화는 걸리지 않는 전화라 그래서 아니 뭐 수신 거부는 있지만 걸리지 않는 전화가 뭔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대포폰이에요 그게. 그러면 중국에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들끼리 할 말 다 맞췄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아무리 해도 이런 연기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악어의 눈물은 사실 그게 그 음식을 먹을 때 움직이면은 그 턱의 구조에 의해서 침샘이 자극되고 잘못 디자인이 돼가지고 눈물샘까지 자극돼서 눈물이 나온 거거든요. 슬퍼서가 아니라. 그래서 잘 알아요. 네. 그 눈물보다도 못해. 요거는 사악한 눈물이에요. 그거는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눈물이라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봤다고요? 영동고속도로가 11일에 개통하는데 거기에 건설 국토교통부의 차관이 간다고 그래요. 개통식에. 근데 저 사람이 하는 조그만 행사에 대통령 모시고 뭘 했더라고요. 그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살짝 본 겁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 다. 예. 쥐락펴락했고 문화융성하라고 정말 대통령 도와서 문화융성, 문화 창달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돈을 먹어? 이거는 도둑질하러 청와대 들어간 거지. 저거는 정말 말이 잘 안 나오네. 아주 그냥 예. 아주 그냥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은택 씨의 귀국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깃털이 아니라 몸통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었던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보면서 펑펑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 입을 다물었던 최순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종입니다. 네, 오늘의 특종 최순실 게이트 두 번째 정황입니다. 함께 보시죠. 최순실의 입장 변화. 40년 우정이라던 최순실이 검찰 조사에서 국정농단의 책임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떠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를 보고 최순실은 왜 눈물을 흘렸던 걸까요? 눈물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검찰청에 들어간 최순실 씨. 국민한테 사람 다쳐요. 하지만 최 씨는 한동안 검찰 조사에서 음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정농단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담긴 태블릿 PC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던 겁니다. 그랬던 최 씨의 진술 태도가 최근 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과 정책 문서 등을 봐달라고 먼저 부탁했다며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연설문 등 청와대 문서를 사전에 열람하고 수정 의견을 개진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또 최 씨는 나 혼자 국정을 농단한 게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최 씨의 진술 태도가 바뀐 시점은 박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 직후.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최 씨. 국정농단의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해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윤태곤 실장께서 앞서 최순실이 조만간 입을 열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들어줬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거다라고 수차례 예측을 했는데 지금 배준우 기자의 단독 리포트가 딱 그 예측대로예요. 그렇죠. 이게 좀 처음부터 보였던 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해킹을 해서 훔쳐온 게 아니라 다 청와대에서 준 거다. 대통령이 준 거고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도 유사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준 거다. 예. 그럼 자기들의 죄는 최소화되고 대통령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죠. 제가 볼 때 최순실 씨의 전략은 자기 규정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비선실세라고 하죠. 자기는 대통령의 비공식 자문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뜻을 교묘하게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비선실세, 비공식 자문그룹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어제 이제 대통령 우리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국회에 가서 뭐 여러 이야기도 하셨는데 아직은 여의도의 스포트라이트가 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서초동의 스포트라이트가 더 가야 될 때인 것 같고 이제 검찰이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검찰도 조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록물 관리법으로는 뭐 엮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왜 머리가 아픈 거 아니? 조응천, 박관천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때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 엄단하라. 그리고 우병우 비서관이 이게 뭐 검찰하고 잘 일을 처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이 그 사람들을 국기문란 혐의로 기소해가지고 1심, 2심 다 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항소해놓고 있어요. 대법원에 항소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국기문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소하면 질 거예요. 예.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검찰의 오늘날의 상황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거죠. 정성희 의원님, 최순실 씨의 이 입장이
차은택 못지않게 상당히 불편하고 괘씸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잘못이 분명하지만 지난 40년간 박근혜 영예 시절부터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등에 업혀서 박근혜의 이름을 팔면서 온갖 부정과 온갖 부당한 이익을 축제해왔고 호가호위를 해왔던 최순실이 상황이 달라지니까 나 혼자 국정을 농단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나한테 먼저 부탁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입장을 바꾸네요. 이제 예상됐던 거고 아까 예. 말한 대로 안종범 수석도 난 최순실을 모른다. 그 두 사람의 고리인 박 대통령한테 책임을 넘겼는데 그 최순실은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이 미디어의 이런 내용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일부러 그랬는지 우연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 대국민 상화를 틀어줬어요. 거기에서 이제 박 대통령 스스로의 입으로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겠다는 의사 또 본인의 잘못을 시인을 했으니까 그것이 본인한테 지침이 된 거죠. 아 이제부터는 다 떠넘겨도 되겠다. 다 떠넘겨도 되겠고 대통령이 다 저렇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 본인의 사법 처리 가능성은 즉 낮아지니까 그걸 이제 간파를 하고 저렇게 한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혼자 국정을 농단한 게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론했다고 하는데 그 국정을 농단했다고 대통령은 통치이기 때문에 농단이 아니죠. 나 혼자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준 그룹이 있다는 걸 시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저기 최순실이 관심이 많았던 문화나 스포츠에 대해서 이리저리 뭐 개입을 하고 했던 것들은 이미 밝혀진 대로인데 거기 들어가면 문건을 보면은 최순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 그런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해외 순방이라든가 대성동로 폐쇄 관련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서 누군가가 자문했던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검찰이 최순실이 그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문했던 최순실의 자문 그룹도 저는 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책임이 나 혼자 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병민 의원님, 적어도 지난 40년간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수백억 대 수천억 대의 재산을 불려온 최순실이라면 적어도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는 거 다 아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홀렸고 제가 수천억 대의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적어도 40년의 의리가 있다면 이 정도 발언을 할 줄로 제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건가요? 그렇죠. 아니, 그런 최소한의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국정을 농단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나와서 현재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혐의에 불과하다고 봐요. 이거는 결국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서 이런 청와대의 기밀을 유출했던 부분들인데 이건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도 사실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돈을 일단은 기업들로부터 모금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롯데나 SK 기업들한테 돈 더 달라고 막 요구해서 뜯어온 거잖아요. 예. 이것도 대통령이 시킨 건가요? 전 검찰이 좀 이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최순실 씨 이것도 대통령이 시켜갖고서는 롯데에 돈 더 뜯으라고 그래서 뜯는 겁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차은택 씨가 들어온 게 저는 완전히 국면 전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차은택 씨가 있었던 이유는 차은택 씨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실상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창조경제 추진단장으로 민간에 있던 사람이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고 공적인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농단하고 그 예산들을 뻥튀기 시키면서 사적인 이익들을 다 챙기게 뒷배를 봐준 사람이 최순실 씨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지시해서 시킨 건가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가 무지하게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어저께 했던 얘기 중에 이 한마디는 꼭 좀 더 앞으로 밝혀졌으면 좋겠는 게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저는 이 말은 사실로 100% 정확한 팩트로 보여주는데 예. 최순실 씨 혼자 국정 농단할 수 없다는 거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은택 씨 혼자서 절대로 이 많은 엄청난 사업들에 개입해서 국가를 농단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는지에서 솔직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예. 이기진 전 의원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의리라곤 단 눈꼽만큼도 없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형편없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수십 년간 의지해왔던 거고. 그러니 말이죠. 근데 나 혼자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니다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함께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정말 동의합니다. 저 사람 그럴 능력 못 되는 사람이에요. 시정 잡배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국정농단 했다는데 초점을 몰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이 아니라는 별로 죄 없네라는 거 될 거예요. 오히려 자잘하게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했던 범죄 쪽으로 몰아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하다못해 인사 문제 최근에 그 뭐 전문인들이 함께하는 그 국악방송 사장 인사까지 예. 제가 조금 낌새 찬 게 있어요. 거기 국악 전문인이 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연임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누가 세 분이 왔다고 저한테 프로그램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하고 말하는데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까지 국정농단까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같고 용량이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해먹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 오히려 증거를 수집해서 해야 되고 이 사람 대처하는 걸 보면은 지금의 변호사가 코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사전에 단계별로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게 그리고 그 가르쳐준 사람도 빠져나갈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국정농단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예.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최태민, 최순실의 망령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검찰이 조금 더 수사를 예리하고 날카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혹입니다. 독일에 있는 정유라를 송환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검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순실이 방금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대통령에게 모든 탓을 떠넘기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 최순실과 최순실 씨의 변호사는 검찰에게 사전에 간곡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 딸 정유라만큼은 건들지 말아다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이 정유라를 송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 중이다. 우리가 그 최순실 씨 방송하면서 빠지지 않았던 게 사실 정유라 씨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2대 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했었는데요, 핵심적으로. 그런데 저번에 이제 정 의원이 한번 그 언급하신 것처럼 그 문제 PC 이번 어떤 사태를 촉발시킨 그 태블릿 PC 그 아이디가 정유라 씨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최순실 씨는 자기는 이제 PC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 이렇게 약간 반박을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디 자체가 정유라 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60대 여성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합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정유라 씨가 최소한 어머니가 그 쉽게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하거나 뭐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그 중간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또 아이디를 다 추적해서 지금 뭐 정호성 씨까지 다 지금 구속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태블릿 PC에 언급된 사람들 다 그 불러다가 소환 조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에 와서 정유라 씨를 송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늦은 거라는 거죠. 늦은 거다. 당연히 송환해야 된다. 그렇죠. 태블릿 PC에 이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최순실 씨와 함께 불렀어야 되는 사람이 정유라 씨인 거죠. 또 하나가 있는 거죠. 이제 삼성이 35억을 지원했다라는 거죠. 삼성이 지원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더라도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측이 중간에 어떤 다른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독일의 회사로 직접 35억을 송금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이제 어떤 돈의 성격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인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최순실 씨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돈의 성격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승마 부분, 그리고 뭐 PC 부분, 그리고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이화여대 특혜 부분, 이 세 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유라 씨 당연히 소환해야죠. 정유라 송환해야 된다. 어제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좀 제가 취재했는데 정성희 위원님 상당히 침통한 분위기더군요. 갤럭시 7 결국에는 두 차례의 폭발 논란으로 사업을 접어서 안 그래도 침통한데 압수수색까지. 삼성전자는 본인들은 이제 최순실한테 당했다,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삼성은 모든 스포츠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는 그 마당인데 승마협회는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이제 받은 상황에서 그 금메달 리스트에 대한 지원 사업, 소위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이유로 했는데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비덱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35억을 송금을 하고 삼성전자 간부가 독일까지 가가지고 그 들러리를 선 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속았다라고 하기에는 삼성의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정유라 씨 소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얘기를 아까 했죠. 35억 송금이나 PC의 이름이 정유라가 아니라 정유연. PC의 소유자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환은 해야 되고요. 지금 나이가 송환해야 된다.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그 페이스북에 고3 때 뭐
돈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라고 글을 올릴 때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지금은 아기 엄마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청와대를 그 무시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엄마와 함께 드나들었다는 그런 정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정유라 씨까지도 이른바 청와대 프리패스. 그거는 이제 우연찮게 나왔는데, 이제 정유라가 정유연이라고 활동할 때 이 친구가 독일 우리 증거에서 나오지만 개나 강아지나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말도 타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뭐 아이를 불결한 동물과 같이 키운다는 거로 독일 복지부의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아마 개와 강아지를 좋아하는 그런 애견인 모임에서 그 아이들을 써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어허. 그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게 있냐면은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소위 말해서 그 강아지들을 입양하고 파양하는 그런 거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개를 키우는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대통령 본인 개도 관리를 못 하시던데 진짜 한국 가서 그 좁은데 예. 작은 애들이 메가리 한 개도 없이, 말도 좀 천박하게 합니다. 예. 한 개도 없이 뭐 온유월 팥빙수 마냥 퍼져 있는 거 보면은 어허. 뭐 눈물이 나대요. 이 이런 글이 식으로. 정 의원이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제기된 저는 거죠. 이제 의혹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하다는, 네. 실제로 쓴 게 맞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입증된 건 아니니까 그런 이제 글이 올랐다가 이제 나중에 삭제됐다고 하는데, 청와대에 이미 직접 들락거리지 않고서는 그런 말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보이는 진돗개들의 거죠. 상태에 대해서. 이 정유라 학생이 얼마나 개나 강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고 좀 아꼈는가를 보고, 또 이렇게 직접 보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봐서 최순실뿐만 아니라 예. 또 최순실이 그동안에 정유라나 장시호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네 이모라고 불렀다는 그런 주변의 증언까지 있는 걸 보면은 좀 이렇게 사인으로 들락거리지 않았는가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든 저렇든 검찰은 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예. 된다, 소환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누나 혹은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뭔가 하여튼 잘못된 건 분명한데, 윤태곤 실장님,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가 단골로 가던 한 성형 병원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이제 JTBC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그 어떤 이제 성형외과가 뭐 옛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제보를 받고 이제 가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 명단에 이제 유연, 뭐 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최순실 씨 모녀가 이제 단골로 했던 업체인데, 뭐 단골로 성형외과 업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고 하니, 이 성형외과가 그렇게 큰 병원도 아닌데 대통령 해외 선방의 경제 사절단으로 하고, 여기서 만든 이제 의료 뭐 화장품 관련 업체도 그쪽으로 넣고, 대통령이 이제 그 행사를 이제 계속 밀어주고 여러 외국에 다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걸 광고로 삼아가지고 무슨 면세점까지 진출을 하고, 그리고 참 여기서 더 황당한 게 조원동 전 수석이 윗선의 지시로 거기를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조원동 전 수석은 정통 경제관료예요.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야 뭐 캠프 출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정통 경제관료가 CJ에 전화해가지고 협박해야 되죠. 그리고 이 성형외과 챙겨야 되죠. 이 사람이 참으로 바쁘고 너무나 일이 많았구나. 예. 그리고 조원동 전 수석이 자기 지인들한테 말한 거는 이걸 제대로 못했다라는 이유로 나도 밀려나갔다. 이 재밌는 게요. 안심하고. 경제수석을 지내면은 이게 뭐 꼭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어디 이제 금융 관련 공기업이라든지 잘 못 나가면 한 공기업 정도고 잘하면은 장관 정도거든요. 조원동 전 수석은 그 이후로 그냥 야인입니다. 야인. 그런 일까지 했을 때 이분이 어떤 자괴감을 느꼈을까. 지금 뭐 문화부 관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런 미용, 뭐 성형외과 이런 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대중에 대한 휘발성이 높고, 그래서 이건 이제 일이 이대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정유라 씨를 둔 의혹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기신 전 의원님, 정유라 씨까지 소환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참 부끄러운데. 예. 아니, 불러들이고 뭐 해결하려면 빨리 하지. 무슨 시간 줘갖고 도망갈 거, 지울 거 다 지우고, 이 말 맞출 거 다 시간 주고, 뒤늦게 뭐 하는 거, 이거.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정통 관료 출신인 그 사람까지 그런 짓을 했다. 그럼 대통령은 그 지경이 되도록 아마 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찰관인가 뭐 있었다면서요?
거긴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예. 감찰관이라는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아니 거기서 화가 나네 진짜. 예. 정유라 씨 송환 논란까지 최순실 게이트 세 가지 측면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이 치열합니다. CNN을 비롯한 미국 각종 언론들이 트럼프와 힐러리와 트럼프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CNN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실 때에 우측에 저희 채널A에서 선거인단 수에 대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인단 수 68명을 확보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48명을 확보한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반영이 됐습니다. 다시 힐러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앞전하고 있는 것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일리노이주와 매사추세츠, 뉴저지, 메릴랜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압승을 하는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됐고요. 오클라호마와 미시시피주 등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현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코어는 68대 48. 힐러리 클린턴 대 도널드 트럼프가 68대 48로 힐러리가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지만 아직 이 결과가 최종적인 대선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제 곧 최대 경합 지역 선거인단 29명을 자랑하는 플로리다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29명 선거인단, 플로리다의 선거인단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20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 펜실베니아주를 누가 가져가느냐?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합하면 49명입니다. 이 두 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백악관의 최종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은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모두 초경합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두 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가장 발빠르게 CNN 연결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와 한국 정치를 여러분께서는 동시에 진단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다음 뉴스 만나보시죠. 시차가 느껴진다. 네, 세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한국 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총리가 누구냐 이게 관심입니다. 미국 정치에서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한국 정치는 총리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스튜디오에서 제가 보이는 두 개의 모니터 한쪽은 돌직구쇼 모니터 다른 한쪽은 CNN 모니터가 방송이 되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국내 정치 이슈에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것은 크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야권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이선 후퇴. 이게 말이 이선 후퇴인데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선 후퇴면 대통령이 외치만 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위임을 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내치와 외치 모두 총리에게 위임을 하자는 것이냐? 야당 내에서도 노선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이선 후퇴가 가능한지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어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지만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선 후퇴를 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야당이 말하는 이 이선 후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이선 후퇴가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치하고 이제 외교죠. 외교에 대해서 내치를 총리가 전담하는 건 거의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외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 게 가능하냐는 얘기가 있는 게 실제로 에이펙 회담에 대통령이 가지 않고 총리가 가기로 돼 있고요. 사실 그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하면은 외국에서 더 심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현재 이런 자격으로 외교를 뭐 예를 들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게 좀 실제로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논란 정리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그겁니다. 국군 통수권은 헌법상 대통령만 가지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또 떼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만 이제 가지고 나머지 외교 부분을 또 총리에게 넘겨주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개념 혼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미리 우리도 언론도 뭐 많은 국민들도 이선 후퇴나 아니면은 봐야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요. 야당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정리가 안 돼 있다. 본인들도 이선 후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선 후퇴의 선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못한 상황인데 좀 아쉬운 거는 어저께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운 국회에 발걸음을 했을 경우에 좀 더 명확하게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혼란이 좀 적어지고 또 수습이 좀 발빠르게 됐을 텐데 대통령이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혼란 그 양상을 모두 국회와 국민들이 좀 지게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모호하게 말했고 야당도 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둘 다가 모호, 애매모호. 대통령도 내가 이선 후퇴 하겠다. 총리에게 어느 권한까지 주겠다라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야당도 이선 후퇴가 어디까지인지를 요구하고 않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 국민만 혼란스러운 건데 여기서 헌법의 한 대목을 조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헌법 76조 2항입니다. 헌법 76조 2항,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선 후퇴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지금 헌법 76조 2항에 따르면 완전한 이선 후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게 이제 비상사태를 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이제 비상사태인 거고요. 지금 헌법 해석도 다 헷갈리는 거고, 야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건 거죠. 제일 깔끔한 거는 하야나 탄핵이다. 왜냐하면은 하야나 탄핵은 헌법에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거는 하야 탄핵도 안 하고,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국정 운영도 하기 어렵고 중간에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일이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생기면은 세계 주요 국가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국이 그래도 우리가 이리저리 말은 많지만은 국방력, 경제력, 인구까지 합쳐서 종합 한 10위권에 드는 국가로 보통 보거든요. 지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 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9번째인가로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 앞에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관행입니다. 지금 과연 이번에 미국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힐러리가 당선이 된다면 더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후방 에버딘이라는 측근한테 전횡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순실 이야기도 나온 상황이라 어려울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지금 상징적인데 이 박 대통령한테 우리가 잘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인정을 해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짚고 싶은 거는 김진 앵커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문제예요. 어저께 두 가지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어렵게 국회에 가셨습니다. 전 잘하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조금 허심탄회하게 정세균 의장한테 말하면 그게 다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분 있었고 두 가지 이야기만 했고 국회 관계자 이야기로는 이 차를 이렇게 내왔는데 뚜껑도 열지 않고 10분 만에 나가니까 찻잔이 계속 따뜻했다. 준비해온 두 가지 발언 외에는 안 하시더라. 대화를 할 의지가 없이 왔다는 거고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통령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식의 발언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들이 그게 그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지만은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선 후퇴라든지 그때 사과문에도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천하면은 받겠다. 근데 그 총리한테는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다라고밖에 말씀하신 게 없어요. 명확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단순히 국회 추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 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이선으로 물러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취지이거든요.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만나지 않겠다는 야당 대표를 찾아다니는 이런 시도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 좌절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 후퇴, 정치권에서 논란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에 방문을 해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사실상 국회가 다른 후보의 총리로 의견을 모은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새 총리는 누가 돼야 하는가에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치권은 대통령이 누구냐, 한국 정치권은 총리가 누구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치권 총리 후보군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과연 국무총리를 누가 국무총리로 선출이 돼서 이 난국을 수습해 가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명씩 보시죠. 첫 번째, 김성재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이니만큼 뭐 두 야당 모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뭔가 한 방이 부족하다, 이런 단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사실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발표되기 전부터도 강력한 총리 후보군의 1순위에 올랐던 분입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경제 책사로도 활동을 한 바 있고, 또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야권의 지도자로서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지만, 이른바 친문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손학규 전 대표, 동아시아 미래재단 상임 고문. 장점은 강진에서 굉장한 내공을 쌓았다. 그리고 야권의 지도자와 여권의 지도자 모두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작 손학규 전 대표 본인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강력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찬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김한식 전 총리, 한아갑 전 의원,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게도 제안이 갔다고 했는데 본인 거부,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병미 의원님, 이 수많은 인물 중에서 여야가 딱 한 사람 합의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하니까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나 사퇴 안 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만큼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는 인물이 있으면 찾아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계시고요. 근데 지금 이 난관 속에서 사실 엄청난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한다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은 거의 이 마비 상태에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이 공직사회의 모든 기관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국가를 더 이끌어가는 데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느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다가 최대한 여야가 합의한 형태로서의 누군가의 총리가 하루빨리 국가 운영에 좀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기틀을 다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야당 대표들께서 조금 이 정치 정략적인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루빨리 국가를 이끌기 위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그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면 저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 감히 손학규 전 대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에게 한 표를.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그 시위대 현장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봤거든요. 강진에서 2년 동안 썼다라고 하는 나의 목민시에서 강진일기를 읽어봤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적어놓은 거를 면밀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본인이 대선으로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 하나 내려놓고 남은 1년 기간 동안 나의 욕심 없이 안전하게 국가를 수습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정권이 안정적으로 이양될 수 있는 중간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총리로서는 아마 손학규 전 대표가 적합하지 않나 싶은데요. 결정적으로 야권과 여권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 셈법들을 잠깐 내려놓고 오로지 대한민국 국가만 생각한다면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주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의미 없는 얘기 같아요. 다 의미 없는 네. 얘기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년 4월에 그냥 조기 대선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총리 못 뽑지 말고 내년 4월에 대선하자. 네, 뭐 지금 그렇다면 4월에 대선한다면 지금 황교안 총리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관리형으로, 그냥 얼굴만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왜 하야 탄핵 국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내치 외치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펙, 이거는 외교이기도 하고 경제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에서 내치와 외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데다가 외치를 하라고 하죠. 외치 더 못합니다. 지금 뉴욕타임즈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사설까지 쓰면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면서 유수의 그 언론들이 사설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샤머니즘에 빠진 여성 혹은 샤머니즘에 빠진 여성의 노란하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외신에서 그렇게 외신에서 표현하고 있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의 어떤 정상적인 지도자가 어떤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레임덕 정권인데요.
그러니까 외치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도 지난 그 1일부터 그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걸 지금 한일 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날 회의를 했고 오늘 2차 회의를 합니다. 국민들이 절대 대다수가 반대하는 그 협정을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내년 초쯤 돼서 어떤 좀 기회 반등을 노리면 다시 전면에 등장하면서 자신의 어떤 국정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총리가 앉던 다 무의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무의미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부터 총리를 지내거나 국정 경험이 풍부하신 원로들은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아까 말한 손학규 전 대표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손학규 전 대표는 다음에 7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인물이 아니라 새 총리의 조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본인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이 난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 자체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뢰 회복의 어떤 삶을 살아온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이런 국면에서는 중립적인 어떤 그런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다 지지한 사람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누가 여기서 여야가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야한테 다 욕을 먹는 사람이 오히려 이 국면에서는 맞는 것이. 제가 짧게 말하자면요. 저 이숙현 칼럼니스트 생각 약간 다른 게 4월에 대선을 하더라도 총리는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연말 연초에 대법관이라든지 그 헌법재판관 이런 인사들의 요인도 있고 지금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장관들에 대한 개각도 동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박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뭐 계속 가든지 어떠든지 간에 총리는 바꿔야 된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은 조금 드리고 싶어요. 예, 누가 총리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플로리다주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아직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 상황이 75% 정도 진행이 됐는데 미세하게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그 앞서 나가는 정도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3%포인트 미만의 수치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의 승자를 발표하기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미국 언론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플로리다주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결론 짓고 끝낼 수 있는데 속보가 안 나와서 결론은 못 짓겠군요. 다음 프로에서 아마 결론 지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한국 정치, 미국 정치 뉴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